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은 개항을 하고 조선은 쇄국을 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역사를 접하는 시각이 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는 뭘 했구나. 지금 영국은 산업혁명을 할 때 우리는 이상한 짓을 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를 강요하느냐. 세계사는 떼내버려라. 그냥 우리 역사만 들여다봐라.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일국사적인 관점이다라고 이 용어를 붙여놨어요. 이건 뭐냐? 다른 거 골치 아프니까 보지 마. 요거만 봐. 국사를 그냥 세계사에서 떼놔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기형 변태적인 이런 모습의 역사가 날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그 관점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정학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사인 S.C.M. 페인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인 분석을 해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 한반도가 참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 지금 인구가 13억인지 15억인지도 잘 모르죠. 핵무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주 기술로 지금 로켓을 쏴서 달도 보내고 화성까지 보내고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간단치 않은 나라죠. 러시아, 더 간단치 않은 나라죠. 우리가 하필이면 왜 이런 지역에 놓여가지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을 이제 지정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은 우리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남한이 인구 5천만이죠? 그 다음에 경제력 세계 12위권이죠? 군사력 65만 대군입니다. 과학기술력 세계 몇 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이 동아시아의 한복판이 아닌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정도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면 우리는 그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질로 이웃 나라들 완전히 작살냈을 거예요. 우리 월남전에 가서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근데 하필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중국은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 중국은 저 남쪽 지역에 있는 생산물을 북쪽 지역에 있는 수도로 해상물을 통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가 자기네들의 적대하는 세력의 손에 넘어갈 경우에 자기네들의 해상물류가 위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수도인 북경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망치안의 관계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만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가 만약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에 자기네들의 복부나 심장을 향한 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려시대에 고려가 몽고에 점령당했을 때 고려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갔잖아요. 2번이나. 일본이 역사상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한 적은 그때가 딱 2번입니다. 그 이외에는 외세 침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간 그 사건이 일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반도는 일본의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면은 우리는 망한다.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정한론이 나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그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한반도를 분할시켜서 남쪽만이라도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러시아하고 1896년에 그리고 190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9도선 혹은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를 분할을 해서 북쪽 지역은 러시아 니네가 갖고 남쪽 지역은 우리가 갖는다 라는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 동의를 안 해서 정말 다행이지, 그때 양국이 오케이를 했으면 한국은 이미 1896년이나 1900년에 분단돼서 북쪽은 러시아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협상이 언제 됐나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야, 지금 소련군이 막 한반도로 진주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거 틀어막아야 되는데 야, 뭐 좋은 거 없나 좀 찾아와봐. 그랬더니 러시아하고 일본이 1896년, 1900년에 이미 분할을 위한 협상을 두 번이나 한 적이 있다. 고로 이 안을 소련에게 제안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39도선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39도선이 어디냐면 평양 원산선입니다. 근데 야, 이거 스탈린이 이거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1도를 양보해서 38도선으로 해서 그 북쪽 지역은 소련 니네가 점령해라.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마. 그래서 실제 분단됐잖아요. 우리가 분단된 거는 다 우리의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분단의 연원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우리 맘대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절대로 안 됩니다. 국제관계, 국제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를 어느 누가 차지하더라도 이해관계,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그래도 뭐 용인할 만하다라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은 결코 쉽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지정학적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지역, 일본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지역, 러시아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어느 누군가 뭐 끝장을 내지 않으면 그 쉽게 물러서지 않는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청나라를 쫓아버린 게 청일전쟁이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또 맞짱을 떠가지고 러시아를 영원히 손 떼버리게 만든 게 러일전쟁이고,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패해서 쫓겨갔던 그 러시아가 다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 1945년이고, 지금은 이 지정학이 그러면 어디로 증발됐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청나라는 1842년에 남경조약을 통해서 이제 국제법 질서에 들어갔고, 일본은 1854년에 소위 말하는 그 흑선이라는 미국 함대, 페리 함대가 와서 개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1876년에 그것도 서양이 아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개항을 했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은 자기네들이 간첩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뜯어먹을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서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습입니다. 참. 이미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1854년에 페리함대가 와서 개항을 했다. 우리 이렇게 스테레오타이프적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개항한 것은 1543년입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 선박이 와가지고 가고시마 앞바다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다네가시마의 영주가 15살짜리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막대기처럼 들고 다니는 이상한 게 있어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건 화승총이다. 한번 쏴봐라 그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꽝 하니까 막 박살이 나거든요. 이야, 이런 게 다 있냐. 저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팔긴 팔았는데 야, 이거를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냐? 이게 물건이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돈 줘. 그러니까 이 소년 영주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은화로 중국 은화로 2천 얼마를 줬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현재 우리 돈 가치로 10억 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야, 이 총 한 자루 10억 원을 주다니 말이야.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 자루 더 선물을 해요. 그래가지고 2자루를 선물 받아요. 이 소년 영주가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갔냐. 한 자루는 자기의 직속 상관인 가고시마의 사스마 영주에게 바쳐요. 또 한 자루는 자기네 소위 말하는 무기 만드는 장인한테 너 이거 똑같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던 이 장인이 그대로 이제 본을 떠가지고 만드는데 이 총신에다가 나사를 뚫어가지고 이거를 고정시키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공짜가 어딨어? 뭘 주면 되냐 그랬더니 당신 딸이 참 예쁜데 나한테 시집을 보내면 내가 그 기술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 도검장인이 자기 딸을 포르투갈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와카사라는 딸인데 그래서 이 와카사가 일본 최초로 공식적으로 국제 결혼을 한 사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억 원을 벌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본고지가 있었던 마카오 이런데 일대에 포르투갈 상인들 사이에 야, 일본 가면 떼돈 번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역선이 계절풍이 부는 4월하고 9월이 되면 막 포르투갈 선박, 중국 선박 막 물밀듯이 일본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요. 일본은 이미 1600년 무렵에 나가사키에 외국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1600년에 개항을 한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자, 우리 1600년 무렵에 우리로 치면 인조 효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느닷없이 우리 역사에 네덜란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벨테브레, 하멜.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이 왜 우리 역사에 등장을 하죠? 바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이 아시아 무역 본부가 어디냐? 지금 자카르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만 남부 지역에다가 무역 거점을 만들어서 자카르타에서 대만을 거쳐서
나가사키로 들어가는 국제무역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국제무역선이 나가사키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해 온 게 벨테브레, 하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가서 뭘 샀느냐? 도자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도자기. 그 당시에 일본이 채색 도자기라고 그래서 막 울긋불긋한 그런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막 대대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냥 배들을 전부 나가사키로 보내가지고 그 도자기를 막 수천만 점의 도자기를 250년 동안 유럽으로 수출해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도자기는 누가 만들었냐? 임진왜란 때 조선을 쳐들어온 이 왜군들이 철수하면서 조선에서 약 9만 명 정도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누구를 잡아갔냐?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도공들은 조선에서는 우리는 산업공상의 신분 구조에 의해서 뭐 글 읽는 선비나 인간 취급을 하지 대장장이나 그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은 완전히 천민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술자를 예우를 해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잡아다가 제일 좋은 집에다가 앉혀놓고 모든 세금 다 면제, 필요한 거 다 제공하고 당신은 인류에 남을 당신의 재주를 가지고 제일 좋은 물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도공들이 그냥 막 일본에 가가지고 그 극진한 예우를 받아가면서 다 물건 대주고 대주고 다 대주니까 자기의 그 창의력으로 만든 게 채색 도자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럽의 그 왕실박물관 이런 데 가면 아리따야끼, 사스마야끼 하는 컬렉션들이 있는데 아리따야끼는 뭐냐? 조선도공 2, 3평이 만든 게 아리따야끼고요. 사스마야끼는 뭐냐? 조선도공 심수관이 만든 도자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유럽에다가 수출한 돈을 가지고 근대화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조총, 인쇄기, 이런 거 들여다가 근대화를 이때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20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이 세계 7위의 부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일본을 그냥 맨날 계단화 신고 훈도시 같은 거나 차고 다니는 외구로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증거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상인들이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하던 무역로입니다.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쇄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쇄국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서 이 무역을 해야만 돈을 버는 시대에 일본 사람들도 그 국제교역이라는 데 눈을 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다 진출해서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일본 촌이라는 거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해금 정책 해가지고 널빤지 하나라도 바다 바깥으로 흘려내는 놈들은 왕토에서 탈출하는 놈으로 간주해서 목을 치는 그런 나라였다.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 초량이 어디냐면 지금 부산 가면은 남포동 아시죠? 초량, 용두산공원 일대가 다 외관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무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조선에 도자기 굽는 그 흙이 조선께 좋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조선 흙을 수입해가고 일본에서 이제 막 유럽으로 막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자기네들 도자기 만드는 생산 라인이 이제 풀로 찼어요. 그러니까 이 외관에 있는 일본인을 통해 가지고 조선도공들한테 왜 주든지 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관이 나가사키에 설치되어 있는 나가사키보다 10배나 더 컸어요. 외관이. 여기서 지네만 무용한 거예요. 우리는 조선 사람은 널빤지 하나도 바다 바깥으로 나가면은 다 죽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역을 못하죠. 그래서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근대화를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조약을 맺고 이제 국제법 체제에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근대화 방법을 중체서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체서용이 뭐냐? 야, 정신 그다음에 사상, 철학 이런 건 우리가 더 좋아. 성리학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양보다 기술이나 이런 거에 뒤지니까 기술만 받아다가 우리의 이 유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 이게 중체서용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매다가 반식민지로 넘어가죠. 반면에 일본은 뭐였느냐? 화혼양제라는 겁니다. 일본 정신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양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를 서양으로 환골탈태를 시키되 정신만은 우리 것을 잃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파격적으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자기네 건 잃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모 이런 거 보면 아주 전통의 일본 방식 하죠. 소위 말하는 무사도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정신은 잃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고방식, 모든 건 다 서양화됐습니다. 조선은 뭐냐? 처음에는 위정척사론이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동도서기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동도서기는 뭐냐? 동쪽의 우리 정신은 우리가 우수하니까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이게 중국의 중체서용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요. 뭐가 문제였느냐 여기서. 동쪽의 도는 뭐죠? 주자성리학이죠. 주자성리학은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성리학은 우리 게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도라는 것은 이건 중국 거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건 뭐냐? 우리 게 없어요. 근데 어디다가 서양 기술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고 헤매다가 조선은 식민지가 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자료들을 접해가지고 칼럼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 혹시 청주한 씨 계십니까? 청주한 씨? 안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전부 우리 조상을 중국에서 왔다고 다 거짓말로 이 족보를 위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자성리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끼리 막 싸우다가 야, 나 우리 조상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 책을 보다가 지금 우리 족보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80%가 중국에서 왔다고 지금 족보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청주한 씨 말씀을 드리냐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기자가 중국 은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주나라의 황제로부터 조선 왕으로 책봉을 받고 조선에 와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런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놨느냐. 청주한 씨 이런 족보 보면 우리는 기자의 후예야. 이렇게 그 청주한 씨 족보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 다 중국식으로 창씨개명한 겁니다. 족보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이제 노비들을 다 이제 해방을 시켜요. 그러면 이 노비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성과 이름과 족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좋은 거 따라서 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김씨, 박씨, 이씨가 제일 많은 이유가 다 노비들이 해방된 다음에 다 그 족보를 훔쳐다가 자기네 걸로 다 그 가짜로 꾸며놓은 거예요. 이름도 다 중국식으로 창씨개명을 했어요. 근데 일본식 창씨개명은 안 되고 중국식 창씨개명은 되나요? 지금 우리 이름만 가지고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요즘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원래 니네하고 우리는 똑같은 거야, 자식아. 우리 말 들어. 이게 중화 동조론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 족보에 의하면은 지금 저기 한국 사람의 80%는 중국에서 건너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는 화교가 세운 나라야. 화교 국가.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동도서기론의 그 한계라는 겁니다. 네. 조선의 동도는 주자성리학인데 주자성리학은 중국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동도를 주장하는 한 우리는 다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저 중국의 후예 화교야. 대한민국 화교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그래서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저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조선은 알고 보면 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간단치 않은 나라냐면은 네덜란드에게만 나가사키의 기약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그 도자기 무역에 특혜를 주는 대신 너희들은 니네 정보망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보고를 해. 그걸 의무적으로 그 규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부의 그 상관장은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정보 보고를 막부에다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풍설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지도부는 네덜란드의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이 풍설서에 의해서 지금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지금 그 함대를 출발시켰는데 이 함대가 지금 아프리카 어디를 돌아서 어디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페리 함대가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지금 페리 함대가 그 무슨 항구를 떠나서 매돌 무렵에는 그 에도만 앞에 나타나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러니까 에도만에 이 그 미국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포대를 쫙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면 별도로 또 그 보고서를 올리게 했어요. 이걸 별단 풍설서라고 그래요. 이런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가사키에 가면 그 데지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박물관에 가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풍설서 뭐 그 당시 네덜란드부터 들어온 뭐 그런 과학기계 이런 게 다 전시가 돼 있어요.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켜라 이렇게 배를 출항시킨 내용도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정부로부터 지금 미국이 작심하고 오니까 너희들 절대로 반항하면 큰일 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개항을 해. 하고 코츠까지 받아요. 그리고 혹시 이 네덜란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사기를 칠지 모르니까 스페인에게 또 그 자문을 구합니다. 네덜란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반항을 안 하고 바로 개항을 한 거예요.
일본 개항을 지시한 요 대통령 이름이 필모아 대통령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갱하고 개항을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항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본 미국이 타고 온 페리 함대 배를 사무라이들한테 이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올 텐데 이것들이 조를 짜고 가지고 와서 누구는 다 줄자름을 재고 있더래요. 또 어떤 놈은 다 이걸 또 그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누구는 또 막 통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며 가격은 얼마고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하는 걸 다 조를 짜가지고 와서 샅샅이 조사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흑선이 왔다 간 다음에 10년 후에 똑같은 배를 일본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간단치 않은 나라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함부로 잘못하면 친일파로 몰리죠, 요즘에. 이런 기록들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자기네들 아까 1600년 무렵에 제가 개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 제가 이걸 뺐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를 한 것이 1637년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범선을 만들어요.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사람들로부터 기술자를 초빙을 해다가 자기네들이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 이름이 산후안 바티스타우라는 배인데요. 이 배를 타고 멕시코로 가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배를 항해를 해서 태평양을 건넌 게 1637년이고 한국이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를 한 게 언제로 나오느냐?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해군을 만들었는데 전투함정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미국 해양대학에 실습선이 있는데 이 실습선을 싼 값에 팔 테니까 한국 니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실습선에다가 포를 달아가지고 군함으로 쓸 테니까 포를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실습선을 하와이에서 인수를 해서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3인치 한 포를 얹어가지고 한국인 선장이 하와이에서부터 한국 진해까지 배를 운전해가지고 옵니다. 이게 최초의 태평양 운항이에요. 일본은 1637년, 우리는 1949년. 그것도 우리가 만든 배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배를 가지고.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의 차이는 300년 정도 났다고 봐야죠. 일본이 1854년에 개항을 했다는 거는요, 일본하고 미국이 조약을 맺어서 국제법 체제에 편입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개항은 1600년에 한 걸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일본이 이렇게 페리함대에 개항을 해서 조약 체결하니까 결국 조선만 이제 쇄국체제에 남은 겁니다. 이 무렵에 일본에 아주 특이한 유형의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흔히 칼을 찬 사대부 혹은 독서하는 사무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라이라는 계급의 무사들만 나가서 사무라이들끼리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을 전부 계급을 없애버리고 일반 농민이나 일반 백성들을 징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한 일주일 동안
그 소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훌륭한 병사가 되죠. 근데 사무라이들이 검술로 전쟁을 하려면 검술을 수십 년 동안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열심히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은 농민들 징집해서 일주일간 훈련시켜서 소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사무라이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세상이 변했구나. 우리가 살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 친구들이 결국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 기본 계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바로 칼을 찬 사대부 혹은 독서하는 사무라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죽으라고 공자왈, 맹자왈, 뭐 노노, 맹자 이런 것만 읽고 뭐 칼싸움 이런 거 안 하는데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미워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100% 다 사무라이 출신들이다. 이노우에 가오루, 뭐 데라우찌, 야마가타 아리토모, 뭐 기타 등등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뭐 시바료 따라가 항상 뭐 쓰는 뭐 그 소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칼을 찬 사대부 내지는 독서하는 사무라이, 다시 말씀드리면 문무를 겸전한 사람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그 하급무사였습니다. 하급무사였는데 자기네 동네가 영국하고 그 저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영국 함대 가지고 1시간 동안 대포 쏘니까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제국주의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밀항을 해서 영국 런던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쿠라사살단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 가서 2년 동안 헌법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만 하던 이 전쟁 기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근대인으로 탈바꿈을 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런 체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막부를 무너뜨리고 중앙집권적인 그런 새 정부를 구성하자. 이게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막 그 공부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조선왕조나 비슷했던 이 에도 막부도 얘네들도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랑 좀 다른 게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이지 그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막부도 우리도 이제 개혁을 해야 돼. 개방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인재를 해외로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인재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요. 이 막부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부를 편드는 그 사람들과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사무라이들, 그 메이지 그 신정부를 그 추종하는 이 세력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보신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그 메이지 유신을 추종하는 군대가 도쿄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그 단판을 벌여요. 이 막부군 대장하고 메이지 유신군 대장이 탁 둘이 이제 그 요만한 상을 놓고 차를 한 잔 딱 마시면서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냐? 서양 열강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보기에 우리 메이지 유신군이 더 그 힘도 세고 미래를 향한 준비가 다 잘 돼 있으니까 막부군 니네 항복해라. 그랬더니 막부군 그 대장이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도쿄 성문을 그냥 열어요. 이거를 아주 이 서양의 학자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막부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이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그 메이지 유신을 추종하는 이 군대하고 정면으로 싸워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자기네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부의 사회적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이 일본 지도부들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일본이 내전을 크게 안겼고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일본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칼을 찬 사대부 혹은 독수하는 사무라이들이 세계 정세, 근대화 이런 거를 꿰뚫어보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외세에 앞서서 우리끼리 그 스스로 정리를 해서 큰 마찰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기 희생 정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민씨 척족 세력들의 이 세도 정치가 아주 뭐 극한에 달아가지고 뭐 안동김 씨, 여흥민 씨, 뭐 요런 아주 특정 가문이 아니면 벼슬살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악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들이 만들어낸 아주 허구의 그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은 자생적으로 우리도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서 뭐 우리 고종 그 임금께서 아주 이 계명한 군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도 이제 우리 힘으로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근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그 발전시키고 시장 경제를 다 이렇게 이행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침략근성에 일본 제국주의가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바람에 우리가 우리의 자생적인 이 자본주의의 맹아들이 싹을 완전히 꺾여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고로 일본 놈, 나쁜 놈. 우리의 자생적 근대화를 망쳐놓은 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중일이 똑같이 그 쌀농사를 졌습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이 제임스 팔레 같은 이런 학자가 이 동아시아 3개국의 쌀 생산량을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 우리의 생산성이 일본의 60%밖에 안 되고 중국의 55%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이러냐 왜?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주력 산업은 농업 이외의 산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력 산업인 농업의 생산성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뭔가 이 근대화를 하고 그 군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건 뭐예요? 전쟁 나면 가서 싸우지만 전쟁이 없으면 거대한 소비 집단이잖아요. 이 많은 이 군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첨단 무기로 무장을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력 사람이 농업에서 잉여가치가 생겨야 우리 그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데 조선은 이 농업에서 잉여가치는커녕 농민들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놈의 잉여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군대도 유지할 수 없는, 나중에 1907년에 그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조선의 군대는 중앙군, 지방군, 왕실수비대, 군악대, 의장대, 헌병대까지 다 합쳐서 조선의 군대는 8,7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일본군 편제가 124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22만 명이 러일전쟁에서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22만 명 편제해서 제외하고 나니까 101만 대군이었어요. 편제가. 101만 대군하고 8,700명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일본한테 그냥 통째로 나라를 넘긴 거 아니에요. 넘기고 그 조선의 황제라는 사람을 뭘 받았어요? 일본으로부터 이왕직이라는 그 왕가의 이름과 연 150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은사금은 그 나중에 퇴직해서 열심히 잘 살라고 매년 일본 총리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연금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무슨 놈의 자본주의 맹아론이 돼요. 예. 1945년 4월에 우리 광복군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광복군, 그 유명한 상해 임시정부가 운영한 우리 그 혁혁한 그 독립투쟁을 한 우리 광복군, 제일 많을 때가 682명이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라고 1945년 무렵에 일본군은 몇 명이었냐? 720만 대군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가르치죠? 뭐 창피한가요?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 사실을 뭐냐? 이 역사적 사실을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데 해석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야, 우리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외교 독립운동을 주장하셨을까? 의병운동 하느라고 총선 훈련을 하는 기간에 국제법을 공부하라라고 이승만이 왜 저렇게 부르짖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는 사실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항일무장투쟁 몇 명이 했을까요? 1919년, 1920년, 1921년에 실제로 항일무장투쟁을 한 우리 그 독립군들이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그 연대급하고 붙어서 승리를 한 그 무장 독립군이 3,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3,500명을 일본하고 소련 적군이 비밀 그 회담을 열어가지고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우리 무장독립군 3,500명을 자유시로 유인을 해서 자유시에서 다 죽였죠? 공산당들이. 그래서 우리 항일 무장독립군은 1921년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의 투쟁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대규모 무장투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항일투쟁을 어떻게 해? 우리는 너무 창피하니까
가공의 이런 그 신화를 만들어서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군대가 막 그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낙엽으로 전투함을 만드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셔야 되잖아, 지금. 이런 사기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가공의 지금 역사를 우리 국민들에게 세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역사적 사실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랬구나 하는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부 예산으로 치면은요, 중국이나 일본의 3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무슨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1910년에 그 일본에게 합방되기 전에 일본에다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더라고요. 그 당시 조선 정부 1년치 예산의 3.1배를 일본 정부에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니까 그 자살을 한 황현의 몇천여억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서울에 3만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28,000명은 외국 사람에게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졌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가난했던 이유는 뭐냐, 이게. 농업 생산성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바로 이 무렵, 이렇게 정말 뭐가 째지게 가난한 이 상황에서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원군이 열심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개혁 정치를 펴요. 개혁 정치를 펴면서 이 개혁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쇄국을 해야 돼 하고 이제 나라 문을 닫아갖고 막 이제 뭐 부국강병 뭐 이런 걸 해요. 네. 이 와중에 이제 대원군이 그 천주교 신자들을 막 죽입니다. 이것도 천주교 신자가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죽인 게 아니고요. 대원군이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요. 막 경복궁 짓느라고 너무 무리한 막 그 토목공사를 벌이고 서원 철폐한다고 하면서 주자성리학자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고, 아니 개혁은 좋은데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주류 세력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원군이 점점 고립이 되는 와중에 알고 보니까 대원군의 부인하고 고종의 그 유모, 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잖아요. 고종의 윤모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막 야 저거 서학쟁이다 뭐 이러니까 나 서학쟁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게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양화진인데 바로 거기에 절두선 성당이 서 있죠. 거기서 이제 요 무렵에 중앙군 병력이 3,200명이었다. 3,200명 중에 절반이 노약자. 부대 훈련은 없어 군기는 녹슬고 군율은 극도로 해이했다. 조선의 군사력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와중에 천주교 신자들을 저렇게 많이 죽이는 와중에 프랑스 신부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프랑스군이 쳐들어오죠.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요. 그 당시 프랑스군이 조선에 침략을 해오는데 이 본국 정부로부터 조선을 쳐들어가라라는 훈령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식량도 뭐 별로 준비를 못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대포 한 방 쏘면 이제 항복하겠지 하고 왔는데 아니 분명히 이거 뭐 일본처럼 그냥 대포 한 방 꽝 쏘면은 막 깨갱하고 와서 막 엎드릴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하는 칼의 나라,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 애들은 대포 한 방 쏘니까 전부 그냥 그 깨갱하고 항복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부세나라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프랑스군이 조선군에게 정족산성에서 내부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걸음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막 중국에서 막 조선 만세 막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미국하고 또 격돌을 합니다. 이게 신미양요죠. 웃기는 거는 신미양요 때 쳐들어온 이 사람들도 그 페리 함대가 그 개항을 할 때 그 기록을 보면 대포 한 방 쏘고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 협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미군이 상륙을 해가지고 뭐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거 남북전쟁 때보다 더 심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물론 미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야 이거 여기서 계속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는 뭐 이것저것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사령관 깃발만 뺏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을 어떻게 와서 뭐 개항시키거나 개국시킬 그런 의지는 없었습니다. 왜? 조선 점령해봐야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착취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개항을 합니까? 일본이 하죠. 일본은 왜 하느냐? 일본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자기네들 안보 차원에서 이 조선이 러시아나 청나라나 이런데 자기네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은 영국이 개항시키고 일본은 미국이 개항시켰는데 조선은 일본이 개항을 시키죠.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군을 지휘해 가지고 온 그 로저스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의 외손자였어요. 이 페리 가문이 아주 미국 그 해군에서 유명한 가문입니다. 페리 제독의 외손자가 이번에는 조선을 개항시키러 왔는데, 아니 자기 할아버지는 그냥 뭐 대포 한 방에 그냥 싹 정리했는데, 그냥 막 이 조선군이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빨리 철수하자 이래가지고 빨리 철수를 해버리면서 결국 조선을 개항시키는 그런 역할은 일본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항을 하는 시기에 중국과 일본과 우리 조선이 개항을 하는 방법도 달랐고 개항을 또 시킨 주체도 달랐고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에 1820년 그 무렵에 세계 7위의 국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참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그럼 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그 생산이 됐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현 그 부근에 이와미 광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광산에서 은이 이제 채굴이 됐는데, 은은 아연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재련 기술이 없어가지고 생산성이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노비 김검동과 종단이라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조선 노비 2명이 이 은과 아연을 분리해내는 연은 분리법이라는 그 재련 기술을 개발을 해요. 근데 조선에서는 은광산을 다 폐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써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일본으로 갑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일본 간첩들이 이 사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빙을 해다가 연은분리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와미 광산에서 나오는 이 은광석을 연은분리법으로 하면서 일본의 은 생산성이 확 올라가지고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 됩니다. 1위는 어디냐? 멕시코. 2위는 일본. 그래서 그 이와미 광산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은을 가지고 아까 제가 동남아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로 가서 은을 가지고 필요한 기술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일본의 근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조선도공이 그 도자기 만들어서 아주 유럽에 가서 대대적인 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채색할 수 있는 그 채색 염료가 있습니다. 이 염료가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군 다음에 그 겉에다가 이 유약이라고 그래서 그걸 발라가지고 이게 색상을 내는데 이 색상을 내는 이 연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자라고 얘기하는 청자는 회회청이라고 그래서 그 청색을 내는 안료는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 나오는데 그걸 수입해다 썼습니다. 일본이 그 은을 가지고 이 붉고 이 아주 화려한 색상을 내는 그 안료 기술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억만금을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안 나오니까 아예 그 외국으로 가서 그 기술자를 초빙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총천연색 컬러풀한 이 채색 도자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유럽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근데 우리는 너무 일본을 잘 모르니까 일본이 그냥 침략 근성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 가면서 이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면 이게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걸 아마 깨달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한중일 세 나라가 그 개항을 하고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신,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조선이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하필이면은 우리를 개방시킨 주체가 서양이 아니라 일본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이제 우리의 그 실질적인 내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